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네. 김민수 최고위원 요즘 어디 가면 인기 좋던데요. 아유, 우리 앵커님께서 선배님께서 더 좋으시죠. 우리야 뭐 이 유튜브에서 아주 자유롭게 발언하고 또 비평, 논평하지만 우리 최고위원 되시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이실 텐데 이번 동대구역 집회 가서 뭐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막 질르시던데.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목이 다 갔습니다. 마이크가 좀 이 출력이 낮았던 말이죠. 예, 우리 당이 집회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마이크 출력이나 음향 같은 거에 좀 약했어가지고 연사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반응들이 그 음향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음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ROTC 할 때 제가 이 분열 지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육성으로 3,000명까지는 지휘가 가능했던 사람인데 성대 결절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제 성량 못 쫓아오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버거웠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굉장히 작았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평소 예비군 훈련 자주 해야 된다니까. 네, 해야 됩니다. 네. 자주 한번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성량도 빵빵해지고 6년 만에 한 것 치고 저는 굉장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은 항상 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 뭐 구성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은 또 앞으로 더 보완해서 여기 국민들과 예국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1시 반부터 거의 4시 20분까지 네네네.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네네네. 그 바로 앞에서 지켜봤어요. 그러셨구나. 봤는데 그런 전체 이 프로그램은 큐시트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꼭 이제 이 집회가 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 조그마한 트집을 잡아요. 트집을 많이 잡죠. 뭐 지금 우리가 댄스 공연팀 불러서 춤추게 생겼나? 분위기 좋던데. 뭐 거기 나온 분들 가수 박수 치고 뭐 대한민국 노래도 부르고. 이제 거기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한 게 제가 냉정하게 봤었을 땐 신경 쓸 부분은 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반성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작권료가 없는 노래를 틀어줘야 유튜브들이 쭉 방송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유튜브들이 이게 저작권료 있는 거 잘못 틀면 이게 정지 먹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작권료가 없는 것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틀어서 유튜버들이 왜냐면 어차피 레거시는 생중계 계속 안 해줄 거니까 그러면 유튜버들이 중계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좀 해줘야 되고 또 유튜버들의 좀 이렇게 취재 공간을 별도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유튜버들의 취재 공간 지금 뭐 레거시 미디어의 공간은 있는데 유튜버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 들여보내기도 했는데 여기에 취재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아마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날 보니까요. 저는 그 무대 중앙에 그 뭐 언론사 기존의 그 지상파, 종편, 뭐 신문사, 언론사들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공간 그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네네. 저는 뭐 이 방송하는데 저는 진양이 없었는데 왜냐면 미리 갔죠. 이제 그렇죠. 대충 다 알았기 때문에 네. 미리 갔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잘하셨습니다. 정작 그 안에 있는 저 종편 중에 뭐 이 편파 방송한다는 지적받는 종편들 옆에 있는 그 지지자들이 빨리 거기서 나가라고 왜 편파 방송하냐고 이런 항의 받더라고요. 항의하죠. 그러니까 이게 레거시 미디어들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을 따서 굉장히 맥락 없이 진짜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내보냈던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튜버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 풀 영상들이 다 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뉴 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지금 유튜버들도 이 취재 공간들을 어느 정도 마련해 줘야겠다라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좀 원활하게 작동될 때 우리들의 이 투쟁의 목적이 명확해질 것이다. 제가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의 투쟁의 목적은 이게 당리당락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보면은 뭐 이게 후쿠시마 처리수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으로 거슬러 가면 강우병, 사드 모든 게 당리당락에 의한 것이지 국익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근데 보수의 투쟁은 항상 위국 위민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위국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고 국민을 위함이다. 지금 이게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의 투쟁의 목적은 위국 위민이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투쟁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것이다. 보수의 투쟁은. 그리고 보수의 투쟁이 제대로 알려져야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동참하실 수 있다. 우리 진영을 넘어서 중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레거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정부의 균형을 찾아가신다. 맞아요. 이거는 지금 맞아요. 우리가 개헌 국면에서 확인했습니다. 개헌 국면에서 보면 레거시가 지금 100이면 100다 대통령을 욕하고 그리고 탄핵돼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이 압박해서 못 나오게 하기 전까지는 50%를 넘겼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10%에서 시작했던 지지율이 50%까지 갔는데 이 사이에 레거시가 한 번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지만 그 대변하는 저 같은 사람들 다 방송에서 퇴출됐지만 퇴출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까지 지지율을 회복했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레거시에 안 나간다 투정하지 말고 레거시에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극우몰이를 하든 악마의 편집을 하든 우리의 주장을 하면 이것을 지금 뉴 미디어들이 옮길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의 수준이 이미 레거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은 벗어났으니 맞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그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그 메시지 중에 아주 그 가슴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관련 재판 5개를 속개하라. 네. 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무기는 여론전뿐이 없다. 여론이 우리를 더 지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리고 이것만으로 여론이 우리한테 옮겨왔었을 때 우리가 실질적인 또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 재판 재개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이재명 탄핵시키고 싶다라고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미 180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안 됩니다. 그렇죠. 탄핵 심판태에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남은 현실적인 방안은 재판 재개를 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하면 336 아닙니까? 1년 안에 끝나야 되는 맞습니다. 것인데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 재개만 되면 6개월 안에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끌어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탄핵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법에 의해서 그렇죠.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마지막 남은 카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이제는 주장을 해야 되고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재판관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판사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네. 것이고 그 판사들도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치의 좌지우지 되다 보니 진짜로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상권 분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이 심각성은 저는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분명히 용기 있는 판사들이 저는 숨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판사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더 불어주는 역할을 해야 여론도 끄집어 올리고 실질적인 방안 재판 재개까지 끄집어내면 이재명 정권 끝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론을 국민들 사이에 많이 네. 불러일으키게 하려면 네. 이 여론전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여론전에서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이 재판 속개하라고 주장을 해야 네. 그게 기사화되고 그럼요. 또 그게 돌고 돌아서 여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재판 속개하라라고 막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최종 그 주장했던 바는 재판 속개라였는데 레거시에서는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면서 선거 불복 이것만 나가잖아요. 이것만 나가고 있거든요. 김민수 선거 불복 이것만 딱 나가요. 그러면 이것도 예상 못했냐?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럼 선거 불복이라는 거 분명히 이렇게 잘라서 나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분들은 풀 영상을 찾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풀 영상을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각인될 겁니다. 아 맞다. 이재명 재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있었구나. 그 이게 지금 중지된 상태구나. 그리고 이재명이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소추가 안 될 뿐이지 받고 있던 수사나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본인이 주장했죠. 네, 근데 갑자기 이 주장을 바꾸면서 자신의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도 중지시키려는 방법이 아주 악질적이구나. 지금 헌법 대법원장을 끄집어내리고 그것도 조작된 증거로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상권 분립을 훼손하면서까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국민적인 여론이 재판 속개해라가 되면 이거는 재판관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직위에 올라가던 그 시점에도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이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62%였어요. 네, 62%였다. 여론조사. 자, 그럼 이 여론을 다시 일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일깨워주면 제가 계속해서 장애투쟁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장애투쟁하면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는 편집을 하든 악마의 편집을 하든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보도하게 돼 있죠. 내보내고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만 믿는 게 아니라 두루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론의 균형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이걸 재판 재개로 연결시켰을 때 이재명 정권 임기 못 채우고 끝나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걸 보면은 그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에게 환호를 받은 발언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면 때로는 극단적인 어떤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건 그러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발언의 취지가. 미국 현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리 골드워터가 있어요. 베리 골드워터가 했던 말인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며 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온건은 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정의를 추구하는데 내가 온건함을 택하면 안 된다. 네,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했던 거예요. 선비질이에요. 자, 그러면 불의를 받는데도 뒷짐지고 에헴 하고 있으면 이건 덕이 아니다. 이거 잘하는 게 아니다. 중도학장 같은 소리 잘하는 게 아니다. 이건 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건 역시도 온건하게 했었을 때는 안 된다. 이때는 극단적으로 우리들이 행동을 해서라도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건 악이 아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6.25 전쟁 보면 공짜가 알 수 있죠.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를 침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극단을 택합시다라고 했는데 이 극단이 예를 들어서 불법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장애로만 나가도 우리 당 내에서도 극단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발언이 조금만 세져도 극단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를 극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때까지 했던 진짜 극단적인 것들 다 잊어버리셨나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여 차례의 탄핵 집회를 열었고 그리고 탄핵 청원을 올려서 지금 그것도 국보법 위반자가 탄핵 청원을 올려서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200만 명인가 동의 서명을 하게 만들었고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밑집들 다 묻어버려야 된다. 이게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맞아. 이거보다 극단적인 말이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극좌죠. 극좌. 네. 자, 이것보다 극단적인 말이 단 한마디라도 나왔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재명한테 이재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가 떨어지기 전에 내란 수계라고 했고요. 윤석열 호칭 한 번도 안 붙였습니다. 왜 우리들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은 극단적이라고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장애로만 나가면 극단적이다. 우리가 지금 뭔만 주장하면 극단적이라고 우리 내부에서 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전 진짜로 경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경계 대상 1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극단이 무엇인지 극단마저도 내가 편견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했던 정권을 흔드는 행동은 극단이라고 단 한 번도 주장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마다 손가락질하면서 극단이라고 하고 자유를 외치는 청년들에게 극우라고 하고 이런 거에 왜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하냐라는 말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윤어게인 깃발이 나온다고 걱정들 엄청 하더라고요. 일부가. 왜 민주당 집회에 레닌주의 깃발이 들어올 때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왜 민주당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있는데도 한마디도 못했습니까? 소련 깃발. 왜 거기에 지금 중국 5선기 걸려있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입도 뻥끗 못하던 사람들이 왜 우리 집회 내부에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설령 우리 집회에요. 좌파 유튜브들 들어와요. 제가 첫 집회 때 국회 앞에서 할 때 제가 연설하는데 빨갱이 내려와라. 공부나 좀 하고 나오지. 우리가 빨간색이니까 빨갱이인 줄 알았나 봐요. 빨갱이 내려와라 하는 좌파 유튜버가 있어요. 와 있어요. 이들인들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피켓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재하려고 하는 것은 당협 홍보 피켓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협 홍보 피켓 들고 오지 말라고. 이거 홍보 목적으로 지금 집회 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려고 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제발 좀 내부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당당하게 민주당과 단 한 번이라도 맞서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피켓 어떤 것들이 들어찼는지 구글 검색만 좀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깃발들이 많이 있는지. 사실 이게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알 수도 없는 깃발들이 수십 개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3m짜리 대형 깃발입니다. 제발 좀 내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고 나서 내부를 비판하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 당이 말이죠. 일종의 그날도 국회의원들이 거의 뭐 한 80여 명 가까이 왔었잖아요. 네. 근데 뭐 그 현장에 나오지 않은 뭐 일종의 이제 그 배지들 중에서 뭐 그게 뭐 국민들의 뭐 민심 또는 뭐 중도 확장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러면서 뭐 나는 거기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니 이거 지난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 뭐 투표 안 들어가기로 했는 당론으로 정했는데 들어갔던 사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민심과 당심이 뭔지 좀 보세요. 제가 이 얘기 계속하는데 제발 분석하라니까요. 상상 내피셜하지 말고. 여기에 보수는요. 항상 선거 때마다 최소한 우리 보수를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찍는 사람이 32, 3% 됩니다. 그렇죠. 자, 좌파 진영은요. 36, 7% 이상 돼요. 7, 8% 돼요. 우리보다 한 5% 높아요. 미워도 고와도 민주당 찍는 사람이 37, 8% 되고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 찍는 사람이 32, 3%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만 직결시켜도 지지율이 35%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게 우리가 지지율이 10% 20%였을 때는 중도에 있는 중도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지지율 10%뿐이 안 나오는 정당의 목소리를 왜 듣습니까? 중도가. 지지하는 정당 없는 사람들이 40%짜리 정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 말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야 이 사람들 왜 그러지 하고 쳐다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지율 30% 깨지는 건 중도 이탈이 아니에요. 우리 진영 이탈이에요. 맞습니다. 자, 우리 진영만 단단하게 해도 35%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30% 중후반대 나왔죠. 자, 이게 리얼미터를 한 곳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30 중후반이 나오게 만드는 순간 이때부터가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겁니다. 20%대에서 불가한 거예요. 10%대에서 불가능해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중도 확장 내피셜 외치는 분들 구체적인 방안 하나라도 내셔보셨어요? 방안은 있어요? 중도 확장?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알려줘 보세요. 제가 할게요. 자, 이것도 방안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레토릭처럼 외치지 마라. 우리 진영 35% 뭉치면 이때부터가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것이다. 네, 35%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거 10%대까지 곤두박질 쳤던 거 지금 끌어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했습니까? 싸웠어요. 그냥 지도부 바뀌고. 싸운 것뿐이 더 있습니까? 당신들 말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지도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싸우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직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리당락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위국 위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니까요. 똑바로 들으세요. 위국 위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왜 계속 지지율 얘기를 하고 중도 확장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지금 선거에 목매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지키려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지금. 이 정치꾼이 모르니까 정치꾼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내 선거뿐이 모르니까 정치꾼 소리 듣는 것이고 지금 이 위기를 인지한 사람들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돕지는 못할 망정 차라리 구경하세요. 떠들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제발 좀 찌그러져 있으세요. 나오지 말고.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저 좀 화가 나서 민주당보다 더 화가 나요. 자, 이 화날 때는 알부민이랑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알부민이랑 드시고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이걸 좀 보세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가 격투기 시합이 있다고 칠게요. 예. 근데 격투기 시합인데 두 선수가 있는데 한 명은 진짜 누가 봐도 챔프급이야. 근데 한 명이 신인이에요. 구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해요. 전력 차이가 나요. 승부가 뻔하니까. 뻔하니까. 이게 챔프를 노릴 만한 사람이 붙어야 관중이 꽉 차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지지율이 35% 올라가야 이때서야 민주당과 붙어볼 만하겠네. 누구 말이 맞아 하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때서야 우리가 정책을 내도 중도들의 귀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10% 지지율에서 우리가 5만 정책 다 내보세요. 들리기나 하나. 맞습니다. 거기에 외쳐지기나 하나. 제발 좀 이거 싸움을 방식을 보고 하십시오. 내 개인 정치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목소리 내는 분들 이해 아예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지역구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 야, 나 지금 이렇게 하면 난 다음에 당선 안 돼. 이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강해지면 내가 내 지역구에선 당선되기 힘들어.
그거 선거 앞두고 3개월 앞두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금 싸움이 돼야 그때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본인들. 그리고 본인들 정치만 지금 생각할 때입니까? 나라 무너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거? 우리 정당 무너지고 나라 무너지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진짜로 안 보여서 그러면 그 좋은 대학들 왜 나왔습니까?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갈 거면. 네,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죠. 이것도 안 보이면 안 되죠. 지금 나라 무너지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다시 복귀를 해보면 처음에 탄핵안 가결되고 뭐 이러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17%, 1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날부터 제가 싸웠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그날부터 싸웠고요. 싸우면서 제일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건 다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한 분, 두 분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시기 시작했고 이때만 해도요. 죄다 욕먹었어요. 싸웠던 사람들. 맞습니다. 국민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국민분들이.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당신네들이 말하는 극단적인 우리의 지지자가 아니라 우리 지지자 중에서 극단적인 분들도 없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맨 우측에 있는 지지자들이 아니라 무려 50%가 움직였다고요. 그렇죠. 50%가. 네. 이때 이 50% 조작된 여론조사예요. 여러 곳에서 40% 후반대가 나왔습니다. 제발 좀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황당한 게요. TV 나와서 지금 지지율이 20% 초반대인데 이러고 있는 우리 패널들이 있어요. 언제적 여론조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최소한 그 정도는 검색을 하고 방송을 나가세요. 그때 확인을 해보세요. 최고 많이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 52%. 네. 제가 본 게 52%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설령 20% 후반대 지지 여론조사가 있고 우리가 50% 여론조사가 두 개가 공존한다 치면 20% 여론조사는 좌파가 쓰는 여론조사인 거예요. 우린 이걸 써야죠. 방송 나가서. 그렇죠. 왜 같이 좌파랑 똑같이 행동할 거면 민주당으로 가셔야죠. 왜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집회합니까?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이거는 좀 더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지난주에도 집회를 열 만한 완벽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장소 섭외가 진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토요일 막 황금 시간대는 예. 죄다 집회 신고가 들어가 있어서 장소 잡는 게 진짜로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일요일 날 여러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실 걸 알면서도 일요일 날 할 수밖에 없었고 예. 지금 서울 집회도 저희들이 장소를 두 곳 정도를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섭외해둔 상태인데 여기가 한 곳은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기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물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제한되고 또 한 곳도 조금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집회 장소들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아직 집회를 열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구에서 일요일 날 했던 이유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엉성해도 국민분들과 우리 지지자분들과 하루라도 빨리 만나자. 그렇지. 접점을 만들어야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또 잘했다는 분들도 있지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속사정을 알면은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부족한 거 알지만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메워나갈 것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요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 완전히 다른 우리 분들로 이 선발을 해놓으니까 선수들을 바꿔놓으니 당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최고위원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 말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선거 때 처음 걸었던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 여러분의 러닝메이트 김민수입니다였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 교체였습니다. 네, 선수 교체였는데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 대표 선수를 교체하는 것만큼 빠른 혁신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뀌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진짜로 내가 의지가 있고 당을 살리려는 의지, 나라를 살리려는 의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혁신이 됩니다. 혁신안 백날 짜봐야 소용없습니다. 혁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혁신안을 짠 게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럼 사람만 바뀌어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당내 지도부들의 목소리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당내에서 다른 의견 냈던 의견들이 작아지는 거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널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었는데 패널들이 지금 조금씩 교체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변화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변화가 빨리 이뤄질 수 없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야, 패널들 다 언제 교체돼?
이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언론 탄압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준우 대변인이 저 방송이 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방송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패널들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미 변화.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수많은 패널들이 지금 자리를 방송국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당당하게 본인들이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80%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고추 말리듯이 주차장에 다 자리까지 깔아놨다고. 이거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오랜 기간 병폐로 있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부의 속도상의 문제가 있나 보구나 하고 더 박수를 쳐주시면 이 사람들이 동력을 얻는다. 근데 우리 지지자분들이 여기에 계속 힘을 안 실어주시면 뒤에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걸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패널 인증제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 패널을 꼭 써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해 방송법 위반이 안 될 수 되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말을 안 하죠. 이분들이 우리 미디어 대변인이다. 또 이분들이 대변인이다. 네, 이들이 우리의 당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하면 이게 국민들이 다 알게만 돼도 저 사람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죠. 라는 인식으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저 사람 보수 패널이라고 나왔는데 국민의힘이나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시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 어쨌든 균형된 시각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 아,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인증하는 공식 대변인이야.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가 나가면 아,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구나. 아, 저게 보수의 입장이구나 아시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패널 자연스럽게 교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 패널들이 이거는 지금 양쪽 균형을 맞추게 돼 있어요. 정치 대담 프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껍데기만 맞춰놨다. 맞습니다. 네, 껍데기만 보수와 좌파로 맞춰놓은 거지 실제로는 내부에서 내용을 보면 다 좌파다. 이런 경우가 많다. 내부 총지라는 우파를 데리고 있죠. 네. 자, 내부 총지라는 우파를 데리고 오면 이거 다 좌파인 것보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공식 대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알리고 나면 방송들에서는 이게 균형이 맞아야 시청률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방송국에서 야, 이거 균형을 맞추면 시청률이 올라가고 균형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생각되면 이거는 바뀌기 시작하겠죠. 네. 지금 이제 곧 국감 시즌이나 또 원내 투쟁을 병행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요거는 어떤 전략들을 좀 구사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국감도 너무나 중요하죠. 국감 이 시기에 지금 사실 국회의원들께서 밝혀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 안에서의 투쟁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투트랙 정향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안에서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은 밖에서. 네. 당협위원장들 놀리지 마세요. 당협위원장들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당협위원장은. 왜 나도 좀 불러줘 합니다. 나도 연설장에 쓰고 싶고요. 나도 카메라에 한번 비추고 그렇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당협위원장들은 원외위원장들은 내가 카메라에 한번 비춰지면은 이것 자체도 내가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방송에서도 안 불러줘 당에서도 안 불러줘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나를 알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 107명은 원 내에서 싸워라. 당협위원장 더 많잖아요 숫자. 원 내에서 싸워라 하면 이거 투트랙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향도 제대로 잡으면 투트랙 전략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김민수 최고위원 너무 좋아하시네. 그냥 뭐 댓글이 그냥 뭐 볼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는데. 오늘 이제 방송 시간 끝나가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못 하겠네요. 핵 문제는 우리가 네. 다음 기회로.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재명의 입에서 핵동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이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수의 패널들이 핵동결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핵동결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동결을 했다가 해제한 적도 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서 정말로 핵동결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핵을 곧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 얘기뿐이 못하겠지만 다음에 제가 방송 출연하면 이 핵 문제에 대해서도 육군 장교 출신 김민수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이 많이 되어 주십시오. 응원을 해 주셔야 우리가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멈추시면 우리 뒤에 숨어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응원 지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이
미국 갔다 지금 오고 있죠. 제가 볼 때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트럼프가 대미 투자금 4,500억 달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격을 또 규명을 했습니다. 예. 선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forefront라는 표현을 썼죠. 네, 물론 이게 forefront라는 표현이 선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사전적인 의미는 반드시 명확하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 뭐 둘 중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3,500억 불에 대해서 이상한 딴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무언의 압박 같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높은 강도의 압박이라고 보아지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얼마 전에 어제였죠. 김민석 총리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네. 3,500억 불에 대해서 조건부를 달았단 말입니다. 이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비자 문제 물론 해결돼야죠.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500억 불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3,500억 불에 대해서 한국이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여주니까 미국에 한번 선빵 때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비자 문제라는 것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방미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본인이 협의를 하고 왔어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갈 때마다 항상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는 하지 않다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얻어맞아 놓고 이제는 왜 이걸 안 해주냐 이걸 비자 문제를 해주지 않으면 3,500불 낼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기에는 이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맞는 얘기지 우리가 3,500불 투자를 해주는데 이 비자 문제 미국이 안 해주면 우리도 해줄 이유가 없지라고 선동당하기 아주 쉬운 대목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김인석 총리가 흔히 말하는 짱구를 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것이 3,500억 불은 미국이 요구한 금액이었습니까? 한국이 먼저 해주겠다라고 했던 금액이었어요. 플러스 1,500불 그렇죠. 이미 우리 보잉기 100대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금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민 딜이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3,50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결국은 그래 15%로 하자라고 합의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뱉어놓은 금액에 대해서 감당할 여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마치 그것을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요구한 걸 우리가 안 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안 들어주면 미국이 요구한 3,500원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의 끝은 뭐냐?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미국의 목리 때문이다. 그렇죠. 첫째. 그리고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 조건을 내걸 수 있는데 이걸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국가답게 우리도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시한 금액이었다라는 것, 미국이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협상이 진전됐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3,500억 불을 미국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겠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는 너희가 약속한 금액 가져와 이거거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총리라는 사람이 블룸버그였나요? 블룸버그 맞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라는 작자가 미국 가가지고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은 트럼프는 만나지도 않고 내가 볼 땐 피하고 있어요. 피하고 있는 거죠. 피하고 있어요, 있는 지금. 거예요. 피해서 이제 재무부 장관, 네. 재무장관을 만났는데 격에도 안 맞고 네. 그렇다면 이재명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이라는 작자가 국정의 인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외교적으로 협상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다분히 국내적인 메시지인데 네네. 국내적인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첫 단추를 잘못 껴놓고 네. 자꾸 미국이나 트럼프를 악마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게 협상에서 플러스도 안 되고 네. 이런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같은 내용도 미국에서 다 캐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쁜 의미의 포인트가 하나씩 정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왜 저것들은 앞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책상 앞에서는 뭐 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면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끝은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정부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은 그 모든 피해는 이재명 정부도 물론 지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25%를 여전히 얻어맞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시장이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유럽차도 15% 확정이 됐어요. 일본 차도 지금 15%입니다. 우리만 25%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라든가 뭐 독일 독삼사 독일의 어떤 그 3사 BMW, 아우디 뭡니까 또 벤츠 이런 회사들과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 가격 경쟁력 덕분에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를 25%를 맞게 되면 이 가격 경쟁력을 전혀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본 차보다 약간 비싸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툭 까놓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렉서스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소나타를 사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렉서스를 사죠. 같은 값이면 소나타를 사죠. 미국 국민들은 사실은 소나타라든가 일본 차에 대한 신뢰가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훨씬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차 사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증기한도 길고 고장도 안 나고 디자인도 괜찮은 일본 차 선호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25%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현기차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늦게 25%에서 15%로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그때 빼앗긴 어떤 뭐랄까요 판매량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량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또 이게 추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어떤 시즌에는 어떤 차가 잘 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구매에 대한 어떤 그 의욕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고착화되는 현상이 되어버리면 그냥 일본 차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15% 내려가도 사람들은 모를걸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트럼프의 오늘 얘기가 네.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그것은 선불이라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이게 투자냐 미국은 투자라는 얘기고 네네. 우리는 그게 대출과 보증이라고 그 워딩 사이에 어떤 간극이 컸는데 네네. 이번엔 선불이잖아요. 네. 현찰도 현찰이고 투자도 투자인데 빨리 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야 15%로 내려주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거죠.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갔어요. 네. 근데 트럼프를 무서워서 못 난 건지 피한 건지 하여튼간 네. 많잖은데도 찾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장관 만나가지고 뻔한 얘기 우리한테 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속된 말로 이제 씨알도 먹히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미국 가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거 그대로 사인해주면 탄핵감이다. 네. 제2의 IMF가 된다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반미적인 트럼프가 되게 나쁜 놈이다. 미국이 너무 나쁜 놈이다. 이런 인상만 강하게 해주고 갔는데 미국이 다 정보를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전 도리어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를 더 자극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투자해라. 이게 아니라 선불이다. 선불. 이런 얘기까지 나가면 더 트럼프의 입장이 더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아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슬슬 반미 스탠스를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유엔으로 가기 전에 통화를 했던 국가가 두 개였습니다. 네. 첫째가 팔레스타인이고 두 번째가 이란이에요. 그래요? 팔레스타인과 전화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작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면에서 쉽게 말하면 엿을 먹인 거죠. 두 번째는 또 이란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이란 둘 다 어떤 나라입니까? 반미에 가장 선봉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나라도 아니죠. 거기는 테러 단체입니다.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계기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한 거죠?
저는 지금 미국으로 가기 전에 슬슬 반미의 신용을 걸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협상을 잘못 해놓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대로 협상이 진행이 되면은 정말 거덜날 것 같으니까 이거 큰 정치적인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미국이 날강도기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 날강도라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막 대사관을 찾아가고 막 지금 쇼를 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이랑.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과연 모든 나라에게 다 이렇게 하느냐? 자,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충격적이게도 아르헨티나는 지금 관세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아르헨티나는 대미 수출의 80%가 무료 무관세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미 FTA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어떤 좌파 진영에서는 미국이 정신이 나갔다. 모든 나라를 향해서 동맹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저렇게 악독하게 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미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르헨티나가 한동안 꽤 오랫동안 좌파 독재 정권이었다가 그걸 뒤집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도와주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 아르헨티나도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거든요. 대미 수출의 무려 80%를 무관세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관세율 10%를 적용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200억 불에 달하는 통화 수합을 체결해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야 아르헨티나 니네 어렵지? 통화 수합 해줄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라는 인간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상황이 너무 진짜 이게 뭡니까 진짜 그냥 보통의 수준이 아니라 네. 아르헨티나는 이제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고 우리는 네. 좀 마이너스를 받는 거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이 200억 불의 통화 수합이 체결되자마자 환율이 막 치솟다가 갑자기 확 안정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위험 투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염두를 할 때 네. 이제 그 투자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투자 위험도가 좀 높았어요. 근데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이 무려 한 2달 동안 치솟았던 이 투자 위험도가 한 이틀 만에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보겠는데 환율이 1,400원 넘지 않았나요? 1,409원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확인했을 때. 지금 1,411원. 아이고 또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지지층분들께서 이런 이재명의 프레임, 즉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상이 안 되는 건 미국 탓이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다. 미국이 날강도다. 이런 프레임을 한 번에 깨야 된다. 이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과 그 수하들 반미구호를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치르는 업보다 우리는 지금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좀 가져왔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코스피도 2.2%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3,394인데 네네. 사실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민주당이 보면 껄핏하면 코스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코스피라는 게 그냥 마냥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그렇죠. 관세 협상을 잘 해야지만 우리의 어떤 물건들을 미국 시장에 팔아할 수 있고 또 노란봉투법 같은 기업 발목 잡는 이런 법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만 네네. 기업이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5천 얘기를 아무리 한들 본인이 외국 나가서 죽쓰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등 떠밀고 팔을 비틀고 발목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저거죠. 범여권 소위 말해서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쪽에 배지라는 작자들이 65명이 3,500불 투자 철회 요구 결의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우리 투자 안 하면 아니 우리가 투자를 진짜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지만 마지못해 하는 게 관세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5% 관세 안 하면 25%만 두들겨 맞겠습니까? 그 얘네들은 지금 생각이 있는 건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진짜? 그러니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민주당의 어떤 그 행태,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이것을 슬기롭게 어떤 협상을 정말 잘해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개딸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국내 정치 도 같은 사람들이 국제 정치에 나가서는 굉장히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아니 국내에서는 이렇게 잘 먹혔는데 국제로 나가니까 이게 전혀 하나도 안 먹히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또 해법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반미뿐이 없다.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선동이고 반미 선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지금 우리는 잘못이 없다.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매겼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국제 정치는 정말 엄청나게 냉정한 현실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관세를 올렸어요. 그 전에 관세를 올리기 전에 낮은 관세에서 우리가 미국과 무역하던 국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그런 일방적인 이득 구조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득을 보겠다라고 관세를 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싫든 좋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그런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 관세 25%만 맞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다양한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이 가만 냅두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미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한테 매우 친근한 친구였죠. 우리를 지켜주는 우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대한민국이 뭐 예뻐서 대한민국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고 레거시가 있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유지해 나갔었던 것이고 역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한미관계가 중요하다는 말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됐던 건데 아주 짧은 반미선동 몇 마디로 그걸 뒤집는다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은 이 25%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을 우리가 토탈로 함께 패키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주한미군의 어떤 성격, 역할, 규모,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그 다음에 국방비 승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얻으면서 관세를 조금 하면서 우리가 투자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 입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그때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해놨던 네. 그 한미 간의 그 교섭 이 부분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후행적으로 기준점이 일본이 된 거예요. 일본과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중고의 틀 안에서 한국도 거기에다 보니까 경제 규모도 그렇고 네. 외환 보유고의 사이즈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보다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냥 일본이 이렇게 했으니까 왜 너희 못하지 이런 건데 사실 미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알죠. 네. 그런데 이재명이 싫거든. 아까 아르헨티나 사례를 들었지만 거기는 예쁘고 그리고 자유민주 진영과 뭔가 본인들의 생각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좋게 해주려는 거고 아니 이재명은 껄핏하면 주한미군 관련해서 이번에도 황당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 군대가 있어서 없으면 자주국방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굴종적 사고다. 외국 군대가 뭐예요? 동맹국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 네 글자로 네. 양키 고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양키 고음을 떠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미군에 대해서 예전에 점령군이라고 얘기했고 네. 한일 동해상에서 일본과의 어떤 훈련을 하니까 더러운 자유대 군합발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르지 않아야 될 친중세와 이재명세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얘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반미인데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이 작자들 친명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여행 보이콧, 미 제품 및 주식 불매 운동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죽창가 부르듯 이렇게 하고 있고 김태년이라고 친명 중진인데 날 강도식 압박이다. 길목을 막아 돈을 뜯어내 깡패와 다름없다는데 제가 진짜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관세 협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미국에 팔지 못하면 중국 가서 팔 수 있냐? 제3세계에서 팔 수 있느냐? 유럽 가서 팔 수 있느냐?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소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 트럼프의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진 않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미국 가서 물건을 파는데 팔려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장해서 팔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한테 욕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반미 선전선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지지율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가장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보면 요번에 이재명이요 트럼프를 피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번에 영부인도 피했던 것 그 같은데. 유엔 총회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팩트부터. 한국은 국제사회를 이탈한 적 없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곧 이탈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 이탈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국제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어요. 그냥 북한 같은 나라가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틀렸다라는 발언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아마추어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그 다자 무대에 갔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자리에 갔을 때에는 자국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이 다자 협상 무대에서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 이번에 이 앤디 발언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다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재명이 문재인이 부러웠나 봐요. 왜냐하면 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올라서 왕수석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거의 무슨 이재명과 김정은은 무슨 영원의 짝꿍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38선의 철책 이런 거 만드는 거 봐라. 북한이 맞아, 지금 맞아. 우리로부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철책을 까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도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도 나왔어요. 통일부 장관이 그 박충건 의원과 국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박충건 의원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이게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탄핵 사유인데 제가 요번에 이재명이 가서 한 얘기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꾸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자극하고 도발을 한다. 와,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네, 저 너무 분노가 오르니까 황당해서 웃음이 나와. 열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좌파들이 종북을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때도 이 정도로 추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너무나 추하고 이건 너무 굴종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니 근데 팩트는 우리가 제대로 따지자고요. 우리가 언제 북한을 도발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자유민주체제가 굳건하고 우리가 정말 지구상의 어떤 정말 선진국으로서 커나가는 과정 이게 북한한테 위협이 됐다? 그건 북한 체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는 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뚝 솟아 나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위대성과 정당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의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을 느끼는 건 그들이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더 잘 나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동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정말 멋있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그만큼 쓸모없고 정말 하등에 쓰잘데기 없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게 왜 우리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국정원장 이종석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빠르게 한 조치가 뭐냐? 예전에 김대중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전혀 손을 안 댔던 국정원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하는데 그거를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어제자 무슨 뉴스가 나온 줄 아십니까? 지난 정권에서 대북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전담하던 모든 1급의 사표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석 국정원장이 지시를 해서 윤석열 정부 때 대북 관련 업무를 진행을 했던 대북 전담 파트의 1급 공무원들, 그러니까 1급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장급이겠죠. 이 국장급들의 사표를 전원 받았다.
결국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을 상대하는 정보 업무는 결국은 이 북한 체제 취약점을 공략하고 우리 휴민트들을 더욱더 길러내고 휴민트와의 어떤 연계를 강화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국정원 아닙니까? 정보부는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보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사표를 받아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안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 직원들이 예전에는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 체제의 어떤 균열을 들여다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 어떻게 하면 만나볼까? 김정은의 비위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맞춰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사실 국정원의 제2인자가 기조실장인데 예. 기조실장에 자기의 변호인 대북 송금 맞죠? 대북 송금 맞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의 사건의 변호인을 네. 알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정원이 그래 뭐 통일부야 남북교류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네. 국정원이나 국방부 같은 경우는 강력한 대적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뭐 교류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휴민트가 될 수 있는 1급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잡놈입니다. 네. 잡놈이 왜 잡놈이냐? 문재인처럼 저쪽이 아니에요. 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왜 문재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눈치를 보느냐? 그거는 코가 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무조건이죠. 저는 사실은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고 봐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너 나한테 돈 준 거 맞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건 탄핵감입니다. 지금 어제자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군사훈련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탄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진짜요? 국방부에서. 예, 군대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북한이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탄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아니, 기사를 보고 북한의 핵은 개발하는 거는 위협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실탄 네.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그래 당나라 군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통일부 장관이 우리의 안보를 해체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통일부 장관이 노망이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코드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코드고 이엔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하고 뭐 교류를 하고 서로 간의 불신을 없앤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무슨 이상한 헛짓거리를 해도 지금 북한이 전혀 응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넌 어차피 내가 여기다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언제든 언젠간 내가 필요하면 내가 쓸게. 너가 앞서서 그러지 마. 나는 일단 지금 미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니까 좀 짜져 있어. 약간 이런 태도거든요. 짜져 있어. 짜져 있어. 그렇지. 근데 그걸 지금 본인의 그 입지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저렇게 불나방처럼 나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안보도 정말 경각의 위기에 처했고요. 우리의 대북관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상황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정동영 이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 정말 이건 정말 강하게 문제를 삼아서 이건 탄핵을 시켜야 돼요, 진짜로. 아니 저는 진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자극하고 도발을 한다. 이거는 북한 애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북한 쪽에서 남측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도발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북침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목함지뢰를 우리가 묻었습니까? 천안함을 폭진시킨 게 우리입니까? 북한이 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연평도 피격은 어떻게 알 건데? 그러니까 연평도에 북한이 정전협정 이래 처음으로 포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당했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다 북한에 의한 도발 아닙니까? 그리고 더 넘어가면 2008년 금강산 관광하는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알에 맞아 숨졌습니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 2002년 연평도 해전. 우리가 월드컵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에 빠져있을 때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 6명의 우리 용사가 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모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받아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북한은 사과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뭘 언제 북한을 협박했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유시민이라는 작자가 어용지식인이죠. 문재인 그렇죠. 정부 때 자기가 네네. 자처를 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시신도 불태웠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후에 북에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어떤 표현을 하니까 계몽군주라고 그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이 사람들, 이종석, 정동영 이런 사람들의 가지는 인식 자체가 이게 바로 굴종적입니다. 저는 제가 통일부 출입 기자를 했을 때 북한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거기 가면 말은 통하는데 이질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환대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술을 먹고 뭐 얼싸안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변합니다. 네. 근데 저들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졌던 그 막연한 그런 감성에 젖어가지고 냉정함을 잃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뚫린 게 입이라고 어떻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자극하고 도발하고 있다고 말을 한 사람이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보고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인식 속에서 그리고 관세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트럼프를 피했다고 봐요. 우리 네. 보좌관님 말씀대로. 왜냐?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도리어 또 하나의 혹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튼 피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이펙 때까지 우리 관세 협상 뭔가 잘 조율이 될까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의도 열릴 것 같고 당연히 열리고 트럼프가 오는데 자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김정은과 만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날까요? 그런 것까지 조금 에이펙 즈음에서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게 되면은 에이펙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괄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에이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제는 네. 한 달 뒤면은 에이펙이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유일하게 정상인에 가까운 사람으로 이제 위성락 실장을 꼽습니다. 저는 그분 정도만 그나마 대화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라든가 민주당의 수많은 이 반미주의자들이 반미 구호를 떵떵 외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에이펙 전까지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좀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가느다란 실 정도를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사람인 건데 결국은 에이펙 전까지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25%의 관세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엄청나게 이재명 정부를 뒤집어 놓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진핑 주석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그 정상회담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 예측이 되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폭탄을 던지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이 철없고 무지한 이 민주당 의원들, 더민주혁신회 같은 사람들이 정상회담장에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개딸들을 데리고 가서 관세협상 뭐 철회하라 이런 요구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 의원 철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저번에 관세 협상했을 때 우리 쪽 협상당이 미국에 뭘 보여줬죠? 어떤 사진이었죠? 뭐였습니까? 광우병 관련해 가지고 그 반미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상식과 비과학적인 가지고 선전선동회에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고 광장을 메웠는데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했다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CR에 먹혔겠습니까? 아니 웃기죠. 거기는 주방위군 동원하는 나라입니다. 네. 거기는 대통령의 권한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쓸 것 같고요.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 저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은 안 와요. 그래요? 네. 아니 가서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뭐 없다고 판문점이든 원산의 갈마지구든 없다고 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미국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을 협상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고요. 또한 중동 지역에서의 정세 안정, 그리고 이제 이 중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이 세 가지가 현재 트럼프 정부가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나서 아마 내년 봄쯤에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있지만, 지금 현재 만나는 것은 어떤 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전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앞서 우리 보좌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민주당 사람들이 충분히 저는 반미 시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무능함을 항상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선동이죠. 선전선동을 통해서 네. 상대를 악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00억 불 투자 철회 요구 결의안을 하면서 또 멘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준혁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혁? 네네. 뭐 이화여대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분이 반미주의자인데 아들내미는 또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요? 뭐. 거기는 한결같네요. 네. 예외가 없네요. 아들내미는 미국 시민권자, 본인은 철저한 반미주의자, 뭐 이런 희한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양다리인가요? 세상을 다 갖겠다는 건가요? 윤미향도 그렇고 임종석도 그렇고 그렇죠. 김민석도 그렇고 아들과 연을 끊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김준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 민족을 우롱하는 일을 여기서 보면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 뭔 얘기입니까 이거? 거의 간첩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게 와. 범죄학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범죄학에 인질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질의 동화 이런 건데 경찰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가 인질을 잡았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인질을 구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는 인질이 범죄자와 동화되는 겁니다. 네.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스톡홀름 증후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서는 인질도 범죄자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경찰을 비난합니다. 왜 너가 그렇게 과잉진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다. 너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이 범죄자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태도가 전형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한마디 더 드리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우리를 한번 구출해줬죠. 네. 그리고 우리와 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북핵의 인질이 됐죠. 네. 북핵의 인질이 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북한의 핵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재적 접근 아닌가요? 그렇죠. 내재적 접근. 그러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것들 둘 다 똑같아지면 한 방에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과연 안녕한지, 이게 보면 정치적인 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몇 년 동안에 우리가 고생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외교적인 거,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 이 문제를 우리가 원칙적인 기조를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그게 이재명이라는 인간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 사실상 반미 선전 선동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진짜 어디로 가는지, 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참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영풍 TV도 그렇고, 김근혁 보좌관님 모시고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좌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 어떤 걸 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선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 실제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입니다. 여러분, 이 참송이 버섯 효능이 있는데 뭐 향암 효과라든지 면역력 강화, 뭐 항산화 작용, 간기능 개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시중에 이거 한 10만 원씩 넘습니다. 영풍TV에서 이번에 홍보하는 이
금빛송 참송 입어서는 DC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이번 추석 명절 선물로 소중한 분들, 친하신 분들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